뮤지컬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작품 하나를 꼽으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The hills are alive with the sound of music. 사운드 오브 뮤직인데요. 1965년 개봉한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관왕을 수상하고 영화 개봉 이후 무려 6개월 동안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했으며 역사상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영화입니다. 심지어 영화관에서 내려가지 않고 무려 4년 6개월 동안 계속 상영했다는 사실. 10월 1일 오늘은 사운드 오브 뮤직의 성공을 이끈 영원한 마리아 선생님, 배우 줄리 앤드류스의 생일인데요. 브로드웨이 무대와 헐리우드에서 모두 성공했으며 1960년대 뮤지컬 영화 황금기를 이끈 뮤지컬 영화의 여왕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줄리 앤드류스에게도 고난이 있었는데요. 1997년 뮤지컬 공연을 끝내고 목소리가 쉬어서 병원에서 목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해 4옥타브를 오가던 발성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녀는 두 번 다시 예전처럼 노래할 수 없게 됩니다. 2013년 줄리 앤드류스는 콜로라도 대학 졸업식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덤덤히 고백하는데요. 아더왕의 전설에서 멀리는 젊은 아더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함의 가장 좋은 점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단 한 가지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배우는 것. 나의 세계가 왜 동요하며 무엇이 동요하게 만들었는지를 배우세요. 역경이 닥칠 때 무언가를 배우세요. 난 병원 의사들의 서투른 목수술로 인해 노래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지탱해왔던 목소리를 잃었을 때 난 황폐해졌습니다. 반복되는 침울한 나날을 보내며 내 운명을 한탄하고 있을 때 딸과 함께 동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야. 난 딸아이가 얘기해준 새로운 배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날 이후 딸아이와 함께 30권의 동화책을 쓸 수 있었어요. 내게 닥친 불행은 내가 꿈도 꾸지 못한 일을 새롭게 열어주었던 거죠. 10월 2일 오늘은 한국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김동인의 생일인데요. 김동인의 또 다른 이름은 가네히가시 후미히토. 일제강점기 때 창씨 개명을 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는 무려 30페이지 넘게 김동인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011년 유가족들이 이 일을 제기한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친일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났습니다. 문제는 동인문학상인데요. 동인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매년 10월이 되면 한국 소설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에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름으로 문학상을 계속 수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논란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동인문학상 논란은 한국 근대문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춘원 이광수와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 무정을 발표하고 계몽주의부터 역사소설까지 방대한 작품을 남긴 이광수는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광수는 친일 반민족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기에 이광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춘원 문학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동인문학상은 김동인의 친일 행위가 공론화되지 않은 시절인 1955년 문예잡지 사상계에서 제정했는데요. 12년간 운영하다 폐지되었습니다. 1979년 동서문화사가 동인문학상을 부활시키고 1987년부터 조선일보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친일 반민족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2011년부터는 매년 시상식이 열릴 때마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제51회 독립문학상은 논란이 컸는데요.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연작소설을 쓴 김숨 작가였기 때문입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떠도는 숨 역시 1937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을 화물열차로 강제 이주시킨 사건을 폭로한 소설인데요. 문학적 업적을 인정받아 가장 명예롭게 축하받아야 할 순간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이름으로 시상하다 보니 애꿎은 작가에게 오욕을 주는 일이 되고 비난의 화살이 작가를 향했던 것.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기꺼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역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름을 기념하는 일은 멈추고 오늘의 작가들을 위한 문학상을 제정하면 어떨까요? 10월 3일 오늘은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건축한 날을 기념하는 개천절인데요.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란 뜻입니다. 원래 개천절은 음력 10월 3일에 기념했는데요. 1949년에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력 10월 3일로 고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을 양력으로 고정한 이유는 음력으로 기념할 경우 매년 날짜가 달라지기에 국경일로 기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10월 3일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도 있는데요. 우리 민족은 10월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농사가 끝났기에 10월을 상달이라 하여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3은 복을 가져다주는 길수로 여겨 이왕 제사를 올릴 거면 길일에 맞춰 제사를 올리자는 제안을 따른 것. 1909년 11월 황성신문에 실린 단군 성조 제1이란 논설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시조를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문명국의 문명민족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음력 10월 3일에 성조 개국절을 지냈으니 일반 대중도 이날을 기념제로 삼도록 합시다.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탄생 기일에 제를 올렸고 기일을 잡아 지냄이 올바른 예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건국 시조를 제사하는 날도 오곡인무로 읽는 좋은 시절인 음력 10월 초 3일로 정함은 예법에 맞는 것입니다. 개천절은 엄숙하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 아니라 다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춤추고 노는 축제날이기도 한데요. 고려와 조선의 기록에도 개천절에는 송편, 쑥떡 등 전통떡을 나눠 먹고 추수한 곡식으로 빚은 술을 함께 나누며 다음 해에도 풍년을 기원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천절 풍습의 핵심은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낸 것을 이웃들과 어울려 축하해주고 한 해 동안 수확한 것을 즐겁게 나누는 날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집콕하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즐기며 축제처럼 보낼 수 있다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단군 할아버지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10월 4일 오늘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감독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버스터 키튼의 생일인데요. 찰리 채플린과 함께 헐리우드 무성영화 시대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배우입니다. 버스터는 슬랩스틱 코미디 연기와 스턴트 액션 연기의 대부로도 평가받고 있는데요. 슬랩스틱이란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몸을 내던지는 신체 연기입니다. 대사 없이도 웃음을 줄 수 있기에 무성영화 시대의 배우들에게 중요한 연기 기술이었는데요. 버스터의 슬랩스틱 연기는 오늘날 실력 좋은 스턴트맨도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술적이었다는 사실. 1895년 미국에서 태어난 키튼은 어렸을 때부터 보드빌 공연을 하는 부모님을 따라 공연에 출연했는데요.
생후 18개월부터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찔할 정도로 위험한 고개 연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냈는데요. 어느 날 어린 키튼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구르고 던져진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 어린 키튼은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바다에 무사히 착지했는데요. 이를 본 극단 동료가 감탄해서 외칩니다. 와우, 정말 대단한 낙법이었어. 그날 이후 몸을 던지는 낙법 혹은 날아가서 깨부순다는 뜻을 가진 버스터는 그의 예명이 되었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무대에서 몸을 내던지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5살 때부터 22살까지 무려 17년간 매주 6일 하루도 빠짐없이 무대에서 몸을 던졌다는 사실. 17년간 매일 무대에서 몸을 날리는 고개 연기를 한 배우를 누가 감히 흉내낼 수 있을까요? 1917년 영화계에 입문한 버스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슬랩스틱 연기와 스턴트 액션 연기로 단번에 스타가 되는데요. 무표정의 미학이라 불리는 버스터만의 독보적인 연기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왜 항상 무표정이냐고요? 만약 내가 웃으면 관객들은 내가 왜 웃는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무표정으로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관객들은 훨씬 더 크게 웃더라고요. 버스터의 연기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패러디되며 여전히 웃음과 영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 10월 5일 오늘은 한국 최초로 간암 환자 수술에 성공한 의사이자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 장기려 박사의 생일인데요.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의 설립자이자 가난한 이들의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의료보험조합을 창설한 분입니다. 1911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장기려는 서울대 의대 전신인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요. 출세가 보장된 의대 교수 자리와 도립병원 외과장 자리를 추천받았지만 거절합니다. 평양기독병원 외과장 자리를 선택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진료하기 시작하는데요. 6.25 전쟁이 터지자 1951년 월남하여 피난길에 오릅니다. 장기려 박사는 피란민들이 가득한 부산에 보금병원을 세우는데요. 부산 영도교회 창고를 개조하고 천막 진료소를 만들어 무료 진료를 시작합니다. 당시 최고의 외과 수술 실력을 보유한 의사가 무료 진료를 하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요. 환자가 폭증하면서 더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필요하게 되고 병원 운영비와 약값 등 병원 유지비 때문에 진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는 병원비를 낼 수 없는 환자에게 무료 수술을 해주고 약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는데요.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자 진단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어주시오. 그리고 닭 2마리 값은 내 월급에서 떼시오. 장기려 박사는 보금병원 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회, 장애인 재활협회 등 각종 복지단체를 세우며 의술을 넘어 인술까지 베풀었는데요. 평생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병원비 없는 가난한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 1968년 한국 최초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했는데요.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롤모델이란 사실. 놀라운 건 장기려 박사는 65년 평생을 의사로 지냈지만 집 한 채 소유하지 않았는데요. 10평도 안 되는 병원 숙소에 거주하며 의사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생활비만 사용하고 나머지 월급 모두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공자, 맹자, 장자, 묵자, 주자. 중국에는 위대한 스승 이름 뒤에 존경의 의미가 담긴 경칭, 자자를 붙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자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자 이름은 이마두, 이탈리아 이름은 마테오 리치.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대륙에 기독교 신앙을 전도한 이탈리아 출신의 신부님이자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10월 6일 오늘은 서양인 최초로 중국인들에게 위대한 스승 이자라고 불리며 존경받은 마테오 리치의 생일인데요. 중국 최초로 기독교를 선교했으며 유럽과 과학의 문화를 중국에 전파했습니다. 1552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마테오 리치는 19살에 예수회에 입회하는데요. 6년간 예수회 신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당시 예수회 신학교는 르네상스의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는데요. 수학, 천문학, 역법, 천체 관측기구와 지도 제작법 등 다양한 학문을 익힙니다. 1578년 아시아 선교의 뜻을 품고 6개월간의 목숨을 건 항해 끝에 중국 마카오에 도착하는데요. 당시 중국은 서양 문물에 극도로 배타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선교사들이 중국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선교하려 했기 때문인데요. 마테오 리치는 중국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전도하려면 중국인들의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신부 복장을 벗어던지고 중국인 유학자처럼 의복을 차려입는데요. 중국어를 비롯해 중국 고전을 통달하기 위해 무려 6년간 유교와 불교 경전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무려 6년의 시간을 바쳐 불교 경전과 유교 교리를 공부했다는 사실. 이후 중국어가 능숙해지자 명문가 자제들에게 수학과 과학 등 서양의 신기술을 가르쳐주며 마테오 리치의 뛰어난 학문과 성품이 알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중국 황제를 접견하게 됩니다. 해박한 유교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양 문물을 소개하자 황제와 중국 사대부들도 결국 마테오 리치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 마테오 리치는 천주시리를 한자로 저술하여 카톨릭 교리를 처음 알리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카톨릭을 천주교라 부르는 이유도 천주시리를 통해 조선의 유학자들이 하느님을 천주님으로 접했기 때문이란 사실. 어떤가요? 세상을 바꾼 위대한 한 사람의 힘, 위대한 스승 이자라고 불러도 충분하지 않나요? 10월 7일 오늘은 20세기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물리학자 닐스 보어의 생일인데요. 원자 구조의 양자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양자역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88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난 보어는 어릴 때부터 과학과 철학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코펜하겐 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전자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연구를 계속합니다. 영국에서 만난 보어의 첫 번째 스승 톰슨은 전자를 발견하고 두 번째 스승 레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했는데요. 보어는 전자와 원자핵 모형을 살펴보던 중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계속 돌아다니다가는 언젠가 서로 가까워질 때 충돌한다는 것. 전자와 원자핵이 충돌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원자는 존재하지 않고 모두 소멸해야 한다는 것. 보어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보어 원자 모형을 제시하는데요. 전자가 특정한 궤도가 아니라 불특정한 여러 궤도를 양자 도약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보어는 1922년 원자의 구조에 대한 가설, 보어 원자 모형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코펜하겐으로 돌아온 보어는 양자역학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닐스 보어 연구소를 세우는데요.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모여 끊임없이 토론하며 양자역학을 연구합니다. 재밌는 건 닐스 보어 연구소는 낮에는 축구를 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양자역학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데요.
이런 문화가 정착된 것은 연구소 소장인 보어가 프로축구팀 골키퍼로 활동할 정도로 축구 매니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에 대한 업적뿐만 아니라 낮에 신나게 축구를 해도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을 정도로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 아이들이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활동을 너무 좋아한다고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는 사실. 심지어 보어는 서부 영화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연구를 하다 지치면 서부 영화를 보며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왜 악당이 먼저 기습하는데 주인공이 먼저 총을 쏠 수 있죠? 의식적 기습보다 무의식적 반응이 더 빨라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하루 종일 물총 싸움을 했다는 사실. 10월 8일 오늘은 할로인데요. 24절기 중 17번째 절기이자 가을의 5번째 절기입니다. 할로의 뜻은 한자 그대로 찬 이슬이란 뜻인데요. 오늘부터 찬 이슬이 맺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온이 점점 내려가 찬 이슬이 맺히며 가을이 깊어지며 일교차가 커진다는 사실. 제비도 할로가 지나면 남쪽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할로를 기준으로 여름새인 제비는 남쪽으로 날아가고 겨울철새인 기러기들이 찾아옵니다. 기러기들은 내년 봄까지 한국에서 머물다가 봄이 오면 추위를 찾아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로 날아갑니다. 할로는 세시명절 중 하나인 중양절과 일자가 비슷하게 겹치는데요. 중양절은 양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인 숫자 9가 2번 겹치는 날. 그러니까 음력 9월 9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중양절에는 국화꽃을 따서 국화전을 부쳐 먹거나 추수한 음식을 준비해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는데요. 차가워진 날씨에 몸을 데우기 위해 국화주를 담궈 마셨습니다. 할로에는 높은 곳에 올라 국화를 감상하고 고향을 바라본다는 풍습이 있는데요. 활짝 핀 국화꽃을 감상하며 단풍을 즐기기 좋은 날이 할로입니다. 할로에는 머리에 붉은색 수유 열매를 꽂기도 했는데요. 옛사람들은 붉은 자줏빛을 띤 수유 열매는 양의 색으로 음의 기운을 가진 잡기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로를 기준으로 날씨가 서늘해지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몸보신을 했는데요.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법이죠. 할로에는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을 먹는데요. 미꾸라지는 가을에 누렇게 살찌는 고기라 하여 추어를 풀이하면 가을 물고기, 그러니까 추어탕은 가을 물고기탕이란 뜻. 추어탕을 먹으며 여름 내 더위와 고된 노동으로 잃어버린 원기를 회복했다는 사실. 본초 강목에도 미꾸라지가 양기를 북돋아주는 보양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기가 귀한 시절의 가을 추어탕은 서민을 위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었다고 합니다. 띠리리 띠리리. 친구, 오늘 뭐 하는가? 왜? 오늘 뭐 있어? 오늘이 차가운 이슬이 맺힌다는 24절기 중 할로라네. 예풍습에 이르길 오늘은 추어탕 한 그릇하고 국화주 한 잔 해야 한다는데? 그거 참 좋은 풍습이로구먼. 10월 9일 오늘은 한글날인데요. 1443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세상에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반영하여 설계했는데요. 자음과 모음 24글자만 익히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도 한글을 극찬합니다.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인데요. 훈민정음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까닭으로 불쌍한 백성들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구나.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쉬 익혀 날로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훈민정음은 헤레본과 언해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헤레본은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문자 창제 과정을 종합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언해본은 한문으로 기록된 헤레본을 한글을 이용하여 옮긴 책인데요. 한문으로만 적힌 글을 한글로 번역한 최초의 한글 번역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다면서 왜 훈민정음을 한글이 아니라 한자로 발표했나요? 한글을 처음 만들어 알리는데 한글로 쓰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따라서 당시 공식 문자였던 한문으로 훈민정음을 작성했던 것. 훈민정음 헤레본은 한자를 아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은 한글을 배우기 어려웠다는 사실. 이런 이유로 1459년 세조가 즉위한 후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쓰여진 훈민정음 언해본을 배포합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나랏말싸미 듀웅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는 훈민정음 언해본이란 사실. 만약 언해본이 배포되지 않았다면 우린 훈민정음을 아마도 이렇게 배웠겠죠? 국지여음, 이호중국, 여문자, 불상유통. 어우,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10월 10일 오늘은 훈민정음과 관련한 못다한 얘기를 문답식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 세종대왕님이 만든 우리말 글자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어를 사용했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졌기에 중국어가 아니라 우리말, 즉 고대 한국어를 사용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 언어는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부여어가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신라어와 백제어가 있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신라어가 우리말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고려와 조선은 신라어를 계승하여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 두 번째 문제. 우리말이 있었다면 세종대왕님은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나요? 우리말은 있었지만 우리 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구어는 있지만 우리 문자가 없었기에 글을 쓰려면 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기록하는 이두라는 독자적인 표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원래 뜻은 버리고 한자의 음만 빌려와서 우리말을 기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두를 사용하려면 한자를 필수로 알아야만 했기에 일반 서민들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한자를 전혀 모르는 서민들도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문자로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든 표음문자였다는 것.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밝히길 훈민정음은 어떤 소리도 글자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 없다. 어떤 소리도 쉽게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한글의 대단함인데요. 독일의 언어학자 베르너는 한글의 실용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볼 때 한글이 어렵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배워보니 하루 만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우리 아이들도 취미로 한글을 금방 배웠는데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비밀 편지를 쓸 때 한글을 씁니다.
독일어를 한글로 적는 것이죠. 그만큼 한글은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글자입니다. 10월 11일 오늘은 한글날 특집으로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훈민정음에 관련한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대부 양반들은 훈민정음을 격렬히 반대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444년 최만리, 정찬손, 하위지 등 집현전 학자들은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리는데요. 우리 조선은 오랜 세월 정성껏 대국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따랐는데 이제 그를 같이 하고 법도를 같이 해야 할 때에 언문을 창작하신 것이 놀랍습니다.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오니 혹시라도 중국에 흘러들어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국을 섬기고 사모하는데 부끄러운 일이옵니다. 옛부터 새로운 글자를 쓰는 나라는 몽고, 서하, 여진, 일본 등 오랑캐들 뿐이옵니다. 조선이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문명국이기를 포기하고 오랑캐가 되는 일이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이두는 모두 중국에서 통하는 한자를 빌려와 사용하였기에 이두는 학문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새로 만든 언문을 시행한다면 누가 고심하여 학문을 하겠습니까? 이에 세종대왕은 이렇게 답하는데요.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을 사용하여 글자를 합해 만든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설총이 만든 이두도 역시 음을 사용하지 않았더냐. 설총이 이두를 제작한 본뜻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내가 언문을 새로 만드는 것은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너희들은 설총을 옳다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어찌하여 그러다고 하는가? 내가 지난번 정창손에게 말하기를 언문으로 삼강행시를 번역하여 백성들에게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삼강행시를 쉽게 깨달아 충신과 효자, 연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정창손이 뭐라 했는지 아는가? 언문으로 번역하여 삼강행시를 널리 알려도 충신과 효자, 연료들이 많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사람의 자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이 선비된 자가 할 소린가? 누구나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면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리학의 기본이다. 어찌 감히 가르쳐도 소용없단 소리를 하는가? 10월 12일 오늘은 콜럼버스의 날인데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콜럼버스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잔혹한 악행들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1451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난 콜럼버스는 어려서부터 항해술과 지리학을 익혔는데요. 당시 유럽은 오스만 제국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육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은 바다를 통해서만 아시아와 교역할 수 있었는데요. 금과 값비싼 향신료를 구할 수 있어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에 나섰습니다.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가다 보면 아시아 동쪽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대서양 서쪽으로 항해하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콜럼버스가 계산한 거리가 너무 엉터리였기에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등 모든 나라에서 투자를 거절당합니다. 콜럼버스가 계산한 항로거리는 3,700km, 하지만 실제 거리는 25,000km였는데요. 거리 계산이 틀렸다고 알려줘도 콜럼버스는 지구는 구형이 아니라 서양배처럼 중간이 잘록해서 자신이 계산한 거리가 맞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결국 스페인의 후원으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엉터리 계산을 믿고 서쪽으로 항해한 콜럼버스는
70일간의 항해 끝에 천운이 닿아 미지의 대륙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카리브해 바하마 제도였는데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중간에 위치한 수백 개의 섬들이 모여있는 군도 지역입니다. 재밌는 건 콜럼버스는 자신이 항해에 성공해서 인도에 도착했다고 죽을 때까지 믿었다는 사실. 문제는 도착한 곳이 인도가 아니었기에 금과 향신료가 없었다는 것. 콜럼버스는 기대했던 금과 향신료가 없자 무차별적으로 원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14세 이상의 원주민들에게 3개월마다 금을 캐오라고 강요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9살부터 35세까지 여성들을 강제로 매춘부로 전락시키거나 유럽에 팔았는데요. 불과 2년 만에 10만 명의 원주민이 사망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 콜럼버스 동상을 철거하는 운동이 진행 중에 있으며 콜럼버스의 날이 아니라 콜럼버스에게 학살당한 원주민을 기억하기 위한 원주민의 날로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 10월 13일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의사이자 병리학자 루돌프 피루호의 생일인데요. 현대 병리학의 아버지이자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사회개혁을 주장한 혁신가입니다. 1821년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피루호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군장학금을 받아 의학교육을 받았는데요. 경험과 관찰에 근거한 과학적인 의학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의학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4가지 액체설을 믿었습니다. 4가지 액체설이란 우리 몸 안에는 4가지 액체가 존재한다는 이론인데요. 피, 점액, 황담즙, 흑담즙 4가지 액체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무려 19세기 중반까지 말이죠. 피루호는 1858년 세포병리학을 발표하는데요.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나온다 라고 주장하며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포의 변화와 세포의 손상에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피루호의 세포병리학은 현대의학의 기초가 되는데요. 오늘날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조직검사를 통해 세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피루호는 세포를 관찰하는 중에 백혈병을 발견하고 백혈병이란 명칭을 처음 사용했는데요. 혈전이 떨어져 혈관을 막는 혈전증과 색전증도 피루호가 처음 발견했다는 사실. 놀라운 건 피루호는 의사이자 과학자였지만 단순히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았는데요. 대규모 전염병 티푸스가 발생하자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전염병 현장을 방문한 피루호는 관찰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전염병의 원인이 단순히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비판합니다. 질병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이번 전염병 발생한 원인은 지독한 가난과 열악한 주거 환경, 불량한 영양 상태인데요. 이 모든 건 정부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국가는 시민들의 공중위생을 개선시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피루호는 사회 변혁을 위해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는데요. 진보당의 지도자가 되어 의회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당시 독일의 지도자였던 비스마르크와 번번이 충돌했는데요. 특히 군국주의 정책과 높은 군사비 지출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사람들을 죽이는 군사비로 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하수도를 개선하고 식수를 공급하고 병원을 건설하고 공중보건에 투자해야 합니다. 10월 14일 오늘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이자 작가 중 한 사람인 한나 아렌트의 생일인데요.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 등 오늘날까지 유효한 정치 철학책들을 집필하였습니다. 아렌트는 독일 출신의 유대인이라 홀로코스트 생존자이기도 한데요.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였던 아이 희만의 재판을 관찰한 후 악의 평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희생자 수만 무려 600만 명. 아렌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 중 하나인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 아이히만이 매우 사악하고 악마 같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요. 재판을 참관한 후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아주 친절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난 일평생 성실히 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난 그저 상관이 지시한 명령을 성실히 따랐을 뿐이에요. 아렌트는 친절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악의 평범성이라 정의하는데요. 비판적인 사고를 멈추고 주어진 업무를 기계적으로만 따를 때 악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아렌트의 또 다른 대표작 인간의 조건에서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 작업, 행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노동이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인간을 노동만 하는 존재로 보지 않았는데요. 장인들의 제작 활동이나 예술 활동은 생계 유지와 직결되진 않지만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특징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는 사회적인 정치 행위를 뜻하는데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는 행위야말로 인간 고유의 특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대로 올수록 물질적 풍요 덕분에 인간은 점점 노동활동에서 자유로워지고 인간 고유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지만 오히려 자본의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노동만 반복하는 삶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 노동만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때 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레고리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바로 그레고리력인데요. 1582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의 지시로 반포된 달력입니다. 10월 15일 오늘은 인류 역사상 그레고리력을 적용한 첫 번째 날인데요. 그레고리력 이전에는 율리우스력을 사용했습니다. 율리우스력은 기원전 45년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도입한 달력으로 4년에 한 번 윤년을 적용하는 규칙을 가집니다. 윤년은 4년마다 2월 29일을 적용해서 1년 366일을 지내는 것인데요. 윤년이 필요한 이유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이 아니라 약 365.242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0.242일의 오차가 발생하는데요. 윤년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면 2일, 100년이면 20일, 1000년이면 200일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사실. 따라서 실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주기 시간과 1년 365일의 오차를 맞추기 위해 4년마다 윤년을 적용한 달력이 바로 율리우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리우스력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128년마다 하루씩 오차가 발생했던 것. 율리우스력을 처음 적용한 것이 기원전 45년이었으니 16세기쯤 되니 무려 10일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활절 적용이 큰 문제였는데요. 춘분 후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일요일이 부활절이었는데요. 율리우스력을 따져보니 16세기에는 부활절이 무려 10일의 오차가 발생했던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이 직접 새로운 달력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582년 오늘은 율리우스력으로는 10월 5일이었는데요. 오늘은 10월 5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10월 15일입니다. 모든 국가들은 오늘부터 10월 15일로 적용하시오. 갑자기 사라진 10일은 율리우스력을 적용한 이후 약 1600년 동안 늘어나 버린 10일이었던 것이죠. 놀라운 건 그레고리력의 정확도인데요. 4년마다 윤년을 적용하지만 100년마다 평년과 400년마다 윤년을 적용해 오차값을 정확히 조절합니다.
그레고리력의 1년의 길이는 365.24251. 이를 실제 지구의 공전 주기와 비교하면 약 3,300년마다 하루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사실. 인류는 4,882년 하루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10월 16일 오늘은 20세기 독일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귄터 그라스의 생일인데요. 소설 양철북으로 1999년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소설 양철북은 3살 생일을 맞은 오스카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며 성장을 멈추는데요.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마술적 리얼리즘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마술적 리얼리즘이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않는 기법인데요. 재미를 위해 환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현실을 고발합니다. 예를 들어 양철북의 주인공 오스카는 2가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을 두드리면 어른들의 지루한 대화를 멈출 수 있고 비명을 지르면 유리창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오스카는 초능력을 이용해 어른들의 위선을 우스꽝스럽게 조롱하거나 나치당의 집회를 망치는데요. 스웨덴 할리먼은 양철북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양철북은 인간들이 떨쳐버리고 싶었던 거짓말, 희생자와 패자 같은 잊혀진 역사의 얼굴들을 블랙 유머가 가득한 동화로 잘 그려냈습니다. 1927년 단치 자유시에서 태어난 그라스는 유년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작품을 집필했는데요. 단치 자유시는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있는 인구 4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국가입니다. 단치 자유시의 95%는 독일인인데요. 1933년 단치 자유시는 독일계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나치당이 정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라스는 10살도 되기 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어른들이 나치당에 열광하며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목격한 세대였다는 사실. 그라스는 2006년 자서전에서 자신도 나치 친위대에 복무했다는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주었는데요. 16살에 군에 입대하여 1년 만에 부상을 당하고 미군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소설 양철북에서 스스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어른이 되기를 거부한 오스카의 선택은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정치적 광기에 휩싸인 인간에 대한 슬픈 고백일 것입니다. (10월 17일) 오늘은 20세기 미국 연극을 대표하는 극작가 아서 밀러의 생일인데요.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시련, 다리 위에서 바라본 풍경 등 불후의 명작을 집필하여 테네시 윌리엄스와 함께 현대 미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극작가로 평가받습니다. 1915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아서 밀러는 아버지가 성공한 의료사업가라서 풍요로운 유년기를 보냈는데요. 1929년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아버지 사업이 몰락하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서 밀러는 접시 닦기, 배달기사, 자동차 부품회사 점원 등 다양한 일을 하며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는데요. 이 시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다양한 세일즈를 했던 경험은 훗날 그의 대표작 세일즈맨의 죽음에 반영됩니다. 아서 밀러는 미시간 대학 연극과를 졸업 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국에 들어가 라디오 드라마와 방송 대본을 썼는데요. 극작가로 성공하기 전까지 방송국과 잡지사에서 다양한 글을 쓰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라디오 작가 활동은 다양한 형식에 대한 문장력과 작품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는 감각을 안겨주었는데요. 29살에 첫 번째 희곡 행운의 사나이를 완성하며 꿈에 그리던 브로드웨이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행운의 사나이는 쫄딱 망했는데요.
브로드웨이에서 단 4번만 공연하고 막을 내렸다는 사실. 커다란 충격을 받은 아서밀러는 방송국에서 계속 글을 쓰며 다시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동시에 극작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3년간 준비해서 2번째 희곡을 완성하는데요. 모두 내 아들을 발표합니다. 아서밀러는 2번째 희곡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극작가를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하는데요. 결과는 대성공.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브로드웨이에서 무려 328회나 장기 공연했다는 사실. 희곡 모두 내 아들이 성공을 거두자 아서밀러는 방송국 활동을 중단하고 전업 극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2년 후 세일즈맨의 죽음을 발표하며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이후 불면의 걸작, 시련을 집필하며 현대 미국 연극을 대표하는 극작가로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사실. 10월 18일 오늘은 알래스카의 날인데요. 1867년 오늘 알래스카의 수도였던 시트카에서 러시아 국기가 내려가고 미국 성조기가 개항되면서 공식적인 주권 이양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다가 158년 전 오늘 미국 영토가 되었는데요.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판매했다는 사실.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팔았는데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 해당합니다. 2조 원이면 엄청 큰 돈으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알래스카의 땅 크기를 생각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싼 가격인데요. 알래스카의 땅 크기는 무려 대한민국 영토의 17배라는 사실. 알래스카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이자 세계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인데요. 미국의 22개 주를 합친 것보다 알래스카주 한 개의 크기가 더 큽니다. 따라서 당시 720만 달러를 알래스카 땅 크기로 계산하면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에 팔았는데요. 1제곱킬로미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약 30만 2,500평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알래스카 땅을 단돈 720만 달러에 팔았던 것. 그럼 러시아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의 패배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이 발생했는데요. 배상금을 지불하고 나니 국가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에서 모피 무역으로 수익을 올렸는데요. 무분별한 사냥으로 모피를 얻을 수 있는 동물 개체 수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알래스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영국과 충돌이 잦았는데요. 당시 캐나다 영토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전쟁이 발생할 경우 캐나다 옆 알래스카는 가장 먼저 빼앗길 수 있는 영토였기에 차라리 미국에게 팔아서 수익을 얻고자 했던 것. 재밌는 건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슈어드가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구입하자 미국인들은 극도로 분노하며 슈어드의 바보짓이라고 맹비난을 하는데요. 땅을 구입한 지 약 10여 년 만에 알래스카 땅에서 금이 발견되자 수많은 미국인들이 너도나도 알래스카에 정착했다는 사실. 심지어 석유까지 발견되면서 현재 알래스카는 미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영토가 되었다는 사실. 10월 19일 오늘은 영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거스트 르미에르의 생일인데요. 동생인 루이 르미에르와 함께 1895년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하여 세계 최초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재밌는 건 영화를 단지 움직이는 영상으로만 정의할 경우 르미에르 형제보다 더 빨리 영화를 만든 이가 있는데요.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르미에르 형제보다 4년 더 빠른 1891년에 키네토스코프와 키네토그래프를 발명했는데요.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하고 한 사람씩 들여다보며 감상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이 발명한 장비는 스크린에 투사되지 않고 한 사람만 감상할 수 있는 장치였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영화 제작자라는 타이틀은 류미에르 형제에게 돌아갔다는 사실. 1860년대 프랑스에서 태어난 류미에르 형제는 아버지가 사진 필름 회사를 운영했기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회사를 들락거리며 카메라와 필름 기술을 익힐 수 있었는데요. 형인 오기스트는 회사 경영을 배우고 동생인 루이는 사진 기술을 배웠습니다. 특히 동생인 루이는 필름 인화 기술을 연구하여 움직이는 활동사진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필름 양쪽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 필름을 연속으로 돌리면서 촬영하여 움직이는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필름 한 장을 찍으면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이미지, 즉 사진이 되지만 동그랗게 말려있는 필름을 계속 돌리면서 연속으로 촬영하면 움직이는 이미지, 영화가 되었던 것. 수천 장으로 이어진 필름을 열심히 돌리면서 촬영하는 것이 영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화를 찍을 때 현장에 가보면 감독님이 롤, 액션이라고 외치는데요. 롤의 뜻은 필름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 물론 오늘날에는 필름이 아니라 디지털로 촬영하기에 실제로 돌아가는 필름은 없지만 영화 현장의 전통을 계승하여 여전히 롤이라고 외친다는 사실. 류미에르 형제가 만든 최초의 영화들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데요. 류미에르 형제라고 검색하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의 일상을 생생히 목격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류미에르 형제의 영화는 충분히 감동적일 것입니다. (10월 22일) 오늘은 19세기 프랑스 문학의 전설이자 시의 혁명가로 불리는 아르티르 랭보의 생일인데요. 시의 연금술사이자 저주받은 천재로 평가받습니다.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랭보는 19살이 될 때까지만 시를 썼는데요. 20살에 절필을 선언하고 문학계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불멸의 시로 칭송받는 랭보의 모든 시는 그가 20살이 되기 전에 완성했다는 사실. 1854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랭보는 어릴 때부터 신동소리를 들었는데요. 언어적 재능이 뛰어나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나이보다 몇 학년이나 더 빨리 진급한 랭보는 학업 성적은 뛰어났지만 모든 학문을 공부하길 강요하는 교육 시스템에 불만이 많았는데요. 결국 16살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학교를 그만둔 랭보는 뜬금없이 기자가 되겠다며 집을 가출해 파리로 떠났는데요. 붙잡혀서 집으로 돌아오길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지만 랭보의 결심은 확보부동해서 결국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요. 파리의 유명한 시인 베를렌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베를렌느는 랭보의 천재적인 시를 알아보고 파리에 도착하면 자기 집에서 머물라고 권하는데요. 랭보를 만나자마자 완전히 빠져들고 맙니다. 랭보보다 10살 연상이었던 베를렌느는 임신한 아내가 있었지만 랭보의 매력에 빠져 동성연인으로까지 발전하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자 아내와 이혼 소송에 휩싸입니다. 베를렌느는 아내와 랭보를 모두 붙잡으려다 랭보와 심하게 다투게 되고 술에 취해 랭보를 총으로 쏘고 마는데요. 베를렌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랭보는 시집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을 준비하고 더 이상 시를 쓰지 않겠다고 절필을 선언합니다. 시를 그만둔 랭보는 무작정 아프리카로 떠나 군인, 총기 상인, 무역업자, 탐험가 등
문학과 완전히 거리가 먼 생활을 했는데요. 37살의 이른 나이에 무릎 관절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랭보가 머물렀던 병원 명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세유의 일시 체류, 상인 랭보, 오전 10시 사망. 10월 21일 오늘은 19세기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발명가, 사업가인 알프레드 노벨의 생일인데요. 매년 인류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벨상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1833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노벨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화약을 가지고 놀았는데요. 화약으로 집을 날려버릴 정도의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노벨의 아버지는 발명가이자 무기 공장을 운영했는데요. 노벨과 형제들은 아버지의 무기 공장에서 함께 연구하며 일했습니다. 노벨 일가가 운영하는 공장은 수중 기뢰와 쥐뢰를 개발해 러시아에 판매했는데요.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는 바람에 판매 비용을 받지 못해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다행히 채무자들에게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노벨 일가는 무기 공장을 계속 운영하는데요. 니트로글리셀린을 이용한 폭약 개발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연구 중 공장이 폭발해 막내 동생 에밀이 사망하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고 마는데요. 노벨은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안전한 폭약을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액체인 니트로글리셀린을 고체에 흡수시켜 안정성을 키웠는데요. 약간의 충격과 변화에도 금방 폭발하고 마는 니트로글리셀린과 달리 웬만한 충격에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개발과 동시에 엄청나게 팔렸는데요. 산업혁명으로 철도, 터널, 댐, 광산 등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기에 안전한 폭약이 필수였던 것. 노벨은 유럽과 미국에 90개가 넘는 다이너마이트 공장을 세우고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개발로 그치지 않고 폭발력이 훨씬 더 강한 화약을 계속 개발하는데요. 군사용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재산을 축적합니다. 1888년 노벨의 둘째 형 루드비 노벨이 사망하는데요. 신문사의 실수로 노벨의 사망부고 기사가 실립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은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으로 유명해졌고 어제 사망했다. 어쩌면 죽음을 미리 체험한 셈인데요. 죽음 이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목격한 것. 노벨은 모든 재산을 인류를 위한 노벨상 설립에 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10월 22일 오늘은 피아노의 신으로 불리우는 프란츠 리스트의 생일인데요. 역사상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리스트는 역사상 최초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했는데요. 아이돌 스타의 원조라 할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리스트는 전 유럽을 순회하며 1000회가 넘는 피아노 연주회를 가졌고 피아노 옆이 보이도록 피아노를 배치하여 관객들이 피아니스트의 손과 옆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현대식 피아노 독주회 형식도 리스트가 만들었다는 사실. 1811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리스트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였는데요. 리스트의 아버지는 당시 소문난 피아노 강사를 찾아가 피아노 레슨을 부탁합니다. 리스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준 첫 번째 스승의 이름은 카를 체르니.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없나요? 체르니 100번, 체르니 30번, 40번, 50번. 네, 피아노를 한 번이라도 배워본 적이 있다면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이름이 체르니죠. 베토벤의 제자이자 리스트의 스승이 체르니란 사실. 체르니에게 3년간 다양한 피아노 기술을 배운 리스트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하여 두 번째 스승을 만나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안토니오 살리에르.
모차르트의 라이벌이자 오스트리아 왕국의 궁정악장 살리에르. 피터 셰퍼의 연극 아마데우스에는 모차르트의 재능을 시기하여 죽음까지 몰고 간 질투의 화신처럼 등장하는데요. 실제로는 뛰어난 작곡가이자 수많은 음악가를 키워낸 음악 교육가입니다. 베토벤, 슈베르트, 체르니, 그리고 리스트까지 모두 살리에르가 가르친 제자들인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전액 무상교육을 해줄 정도로 인품도 뛰어났습니다. 심지어 모차르트의 아들도 살리에르에게 음악을 배웠으니 연극과 영화를 사실처럼 믿지는 마세요.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피아노 실력을 갖추게 된 리스트는 피아노 독주회를 다니며 유명해지는데요. 파리에 정착해 지내던 어느 날 바이올리니스트의 전설 파가니니의 연주회에 참석합니다. 파가니니의 화려한 테크닉에 충격받은 리스트는 파가니니처럼 압도적인 테크닉을 연마해야겠다고 결심하는데요. 결국 피아노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경지에 도달했다는 사실. 베토벤이 작곡한 모든 교향곡을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해서 쳤으니 피아노의 신 인정. 10월 23일 오늘은 16세기 조선 여진족의 침략 전쟁인 니탄계의 난을 토벌하여 조선 최고의 장수로 칭송받던 신립의 생일인데요. 임진왜란에서는 조선 최악의 장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립은 어떤 이유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1583년 여진족 니탄계가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는데요. 당시 함경북도를 지키는 지휘관이었던 신립은 엄청난 무예와 용맹함으로 여진족을 무찌르는 데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신립의 활약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적들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화살 한 발로 적장을 사살해 적들을 물리쳤다. 신립 장군 혼자서 적진으로 돌진해 적군 수십 명을 쳐 죽였다. 신립은 말 타고 싸우는 기마술이 뛰어나 여진족 1만 명에게 돌격하여 순식간에 적장을 사살하고 퇴각하는 용맹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전장에서 말을 타고 돌격하면 적들이 겁에 질려 홍해가 갈라지듯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진족을 물리친 명성으로 신립은 조선 최고의 장수로 칭송받습니다. 여진족 침략이 있은 지 9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요. 선조는 신립을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3도를 책임지는 총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왜군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부산진과 동래성에서 승리를 거둔 왜군은 상주 전투에서도 압승을 거두고 빠른 속도로 한양으로 진격했는데요. 한양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조령, 지금의 문경세제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문경세제는 새들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으로 한자로는 새 조자에 고개 령자를 써서 조령이라 불렀는데요. 산악지형이 험난하여 조령에서 방어를 하면 병사 1명이 적군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립은 조령에서 방어를 하지 않고 병력을 뒤로 물려 넓은 들판인 탐만금에서 전투하기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험난한 산악지대인 조령에서는 신립의 특기인 기마부대를 운영할 수 없었던 것. 장군님, 조령협곡의 군사를 매복하고 적이 골짜기 깊숙이 들어오길 기다렸다 언덕에서 활을 쏘면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옵니다. 왜군들은 어차피 보병이고 우린 기병이다. 넓은 들판에서 순식간에 짓밟아버리면 된다. 결국 최고의 요새인 조령을 버리고 넓은 들판에서 전투를 택한 신립은 조선 최정의 병력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남한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습니다. 10월 24일 오늘은 16세기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의 생일인데요. 망원경이 개발되기 전 가장 많은 별들을 관측하고 기록한 천문학자입니다. 무엇보다 티코는 근대 천문학의 혁신가이자 천체 물리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케플러의 스승인데요. 약 20년간 밤하늘을 정밀하게 관측한 자료를 케플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망원경이 없던 시절이라 티코의 방대한 자료는 케플러가 천문학을 혁신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1546년 덴마크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티코는 13살에 대학에 들어가 법학을 전공할 만큼 영특했는데요. 대학 신입생 때 밤하늘의 개기일식을 목격한 후 우주의 신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날 이후 티코는 매일 밤 별들의 위치를 관측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별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 6분의 1을 개발하여 밤만 되면 별을 관측했습니다. 1572년 티코는 카시오페이아 별자리에서 신성을 최초로 발견하는데요. 신성이란 새로운 별이 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밌는 건 갑자기 반짝이며 출현하는 신성은 새로운 별이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명을 다한 별이 엄청난 밝기로 폭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티코는 신성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덴마크의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티코는 거대한 천문대를 건설하고 본격적으로 별을 관측하고 기록하여 방대한 천문학 자료를 남겼습니다. 티코는 괴짜로도 유명했는데요. 대학에서 누구의 수학 공식이 옳은지로 다투다가 결투를 벌였는데요. 그만 콧등이 잘리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티코는 평생 금으로 만든 인공코를 착용하고 다녔는데요. 잘려나간 코를 고치기 위해 약학과 연금술까지 공부했습니다. 티코가 발견하고 연구한 약초들은 현대의학 발전에도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무엇보다 티코의 죽음은 기괴하면서도 안타까운데요. 1601년 어느 만찬회에 참석했다가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소변이 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티코는 예의를 차리기 위해 만찬회가 끝날 때까지 소변을 참는데요. 결국 방광이 터져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케플러는 스승 티코의 죽음에 대해 위대한 학자 티코는 현인처럼 살다가 바보처럼 죽었습니다. 10월 25일 오늘은 20세기 현대미술을 이끈 거장이자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파블로 피카소의 생일인데요. 13,500점의 그림과 700점 이상의 조각품을 창작하였습니다. 예술가는 가난하고 고달픈 인생을 산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뜨린 이도 피카소인데요. 생전에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2억 5천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3,500억 원. 피카소는 20대 중반 이후부터 작품을 판 수입만으로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며 평생 백만장자로 살았다는 사실. 피카소와 관련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파리의 카페에서 피카소가 쉬고 있는데 중년의 부인이 피카소를 알아보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피카소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잠시 시간 내어 절 그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 공짜로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그림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할게요. 피카소는 부인을 잠시 살펴보더니 몇 분 만에 그림을 완성합니다. 어머,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림값으로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50만 프랑입니다. 네? 50만 프랑요? 아니, 선생님은 그림 그리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천만에요. 난 당신을 몇 분 만에 그릴 수 있는 실력을 얻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50만 프랑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인데요. 놀라운 건 피카소가 부인에게 농담을 건넨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카소의 사인이 들어간 낙서 작품조차 몇백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피카소는 생전에 예술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남겼는데요. 몇 개만 소개해드리자면,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은 예술가로 태어납니다. 문제는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예술가로 남아있느냐입니다. 난 라파엘로처럼 그리는데 4년이 걸렸지만 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천재적인 영감이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감이 찾아오더라도
당신이 예술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 쓸모도 없을 겁니다. 모든 창조 행위는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규칙을 배울 때는 전문가처럼 틀리지 않게 철저히 배우세요. 전문가처럼 배운 후 예술가처럼 파괴하세요. (10월 26일) 오늘은 17세기 이탈리아의 작곡가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생일인데요.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혁신한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하프시코드 연주자로 건반 음악을 발전시킨 음악가로 평가받습니다. 하프시코드는 챔발로라고도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하프시코드, 이탈리아로는 챔발로. 하프시코드는 피아노가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건반악기 중 하나였는데요. 바로크 음악에서 챙챙거리는 화려한 건반음은 하프시코드로 작곡한 겁니다. 하프시코드는 2단 건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주자의 기량만 출중하다면 환상적인 연주가 가능한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피아노는 18세기 이후에 등장한 악기라서 바흐와 비발디, 핸델 등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은 모두 하프시코드와 오르간으로 작곡했다는 사실. 스칼라티는 무려 550곡 이상 하프시코드 소나타를 작곡했는데요. 대담한 조박금과 반음계 사용, 불협화음의 강렬한 연속 난타 등을 선보이며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재밌는 건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핸델은 젊은 시절 이탈리아에서 유학했는데요. 스카를라티와 연주 배틀을 벌였다는 사실. 배틀 결과는 하프시코드는 스카를라티가 이기고 오르간은 핸델이 이겼다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 음악가 하면 흔히 바흐와 핸델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스카를라티도 바로크 시대를 이끈 당대의 거장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바흐와 핸델, 스카랄리티 모두 1685년생으로 나이가 같다는 사실. 스카를라티가 작곡한 곡들은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피아노를 전문으로 다룬 음악가들도 스카를라티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18세기의 작곡가 무치오 클레멘티는 스카를라티의 하프시코드 또는 피아노를 위한 명작들이란 작품집을 출판했으며 리스트의 피아노 스승이었던 카를 체르니도 손가락 연습용으로 스카랄리티의 소나타 200여 곡을 출판했다는 사실. 당시 스카랄리티의 하프시코드 연주를 직접 목격한 기록이 있는데요. 스카랄리티가 위험있게 하프시코드 앞에 앉았습니다. 숨 고르고 연주하기 시작하자 악마 1000명이 건반 앞에서 동시에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카를라티를 검색해서 하프시코드와 피아노를 비교해서 들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10월 27일) 오늘은 한국 영화의 날인데요. 1919년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 개봉일을 기념하기 위해 1963년에 제정한 날입니다. 의리적 구토는 김도산이 극본을 쓰고 연출했는데요. 의리적 구토에서 구토는 먹을 것을 개워낸다는 뜻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다는 뜻을 지닌 일본어 아다우치의 한자 표기음을 발음한 것. 따라서 의리적 구토는 의리를 위한 복수라는 뜻입니다. 매일신보에는 당시 의리적 구토가 개봉했을 때의 영화관 풍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심파 신국자 김도산 일행이 경성에서 촬영한 심파 활동 사진을 10월 27일부터 단성사에서 처음 상영된다는 소식에 초저녁부터 파도처럼 밀려오는 남녀 관객들 때문에 아래 위층은 물론이고 극장이 빽빽히 차서 만원 매진의 팻말을 달고 대성황을 이루었다. 영사가 시작되자 처음 보는 활동 사진에 관객은 노상 박수갈채 야단이었고 그 뒤 심파 사진과 배우의 실연 등이 이어지자 모두 취한 듯 흥미롭게 보아 유례없는 성황을 이루었다. 영화표 가격은 1등석은 1원,
2등석은 60전, 3등석은 40전이었는데요. 당시 설렁탕 한 그릇 값이 10전이었으니 설렁탕 4그릇을 포기해야지만 영화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 재밌는 건 의리적 구토는 완전한 영화가 아니라 연극과 영화가 결합된 연쇄극 형식이었는데요. 연쇄극이란 연극을 하다가 특정 장면에서 영상을 상영하는 형식입니다. 의리적 구토를 직접 봤던 관객의 회고담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무대에서 연극이 벌어지다 등장인물들이 급히 퇴장하더라고요. 이때 호루라기 소리가 나더니 무대에서 스크린이 내려오고 거기에 활동 사진이 비춰지는 겁니다. 아, 하고 감탄할 틈도 없이 방금 전 무대에서 봤던 배우들이 활동 사진에서 연기합니다. 쫓기는 자가 자동차에 올라타 질주하고 쫓는 자도 어디서 구했는지 자동차를 구해서 추적합니다. 추적 또 추적. 한 5분쯤 자동차와 자동차가 쫓고 쫓기며 하다가 마침내 뒷차가 앞차를 바짝 몰아서며 두 사람이 격투를 하려 할 때 다시 호루라기 소리가 나더니 무대에 배우들이 나와 격투를 합니다. 오, 희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28일) 오늘은 현대 요리를 정립한 전설적인 요리사 오기스트 에스코피에의 생일인데요. 셰프들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에스코피에인데요. 평생 개발한 요리 레시피 5천여 개를 934페이지에 담은 요리 가이드북 나의 요리를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인류를 위해 5천 개의 맛있는 요리를 남긴 전설의 요리사란 사실. 에스코피에는 군대에서 복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군대식 계급체제를 주방에 도입했는데요. 주방을 조직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역할 분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에스코피에의 주방 시스템 덕분에 수많은 요리를 동시에 만들면서도 요리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그가 만든 주방 셰프 체계를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총괄 셰프는 주방 전체를 관리하며 요리 메뉴 구성과 품질을 책임지고 인력 운영을 결정합니다. 부주방장은 총괄 셰프를 보좌하며 각 부서를 조율하고, 소스 셰프는 소스와 조림 요리, 볶음 요리만을 담당하는데요. 소스가 요리의 맛을 결정하기에 가장 숙련된 셰프에게 소스 셰프를 맡겼습니다. 생선 셰프는 생선 및 해산물 요리만 담당하고, 로스트 셰프는 육류구이 요리를 담당하는데요. 고기를 어느 정도로 구울지를 책임지는 셰프입니다. 고기는 굽기가 생명이죠. 그릴 셰프는 그릴을 사용하는 요리를 담당하고, 튀김 셰프는 기름을 사용하는 모든 튀김 요리를 책임집니다. 야채 계란 셰프도 따로 있는데요. 야채와 계란, 수프와 파스타 등 메인 요리는 아니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이드 요리를 책임집니다. 페이스트리 셰프는 케이크와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식사 후 디저트를 담당하고요. 콜드 셰프는 샐러드와 차가운 요리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트에는 조리보조 견습생들이 함께 하는데요. 셰프에게 다양한 요리 기술을 배우면서 셰프가 되기 위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에스코피에는 요리사들에게 청결과 완벽함, 침묵을 강조하면서 미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술과 담배를 피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에스코피에의 셰프 체계와 요리 레시피 덕분에 오늘날 전 인류가 맛있는 레스토랑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셰프님, 사랑합니다. 10월 29일 오늘은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화가 밥 로스의 생일인데요. 밥 로스의 그림을 그립시다 라는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화가입니다. 폭탄머리에 덥수룩한 수염, 항상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누가 봐도 어려운 그림을 뚝딱 그리며
점 쉽죠 하던 밥 아저씨가 밤로스입니다. 1961년 미국에서 태어난 밤로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군에 입대했는데요.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부사관으로 20년간 복무하였습니다. 군복무 중 군인들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에서 처음 그림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림의 매력에 빠져 매일 그리다가 전업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재밌는 건 밤로스의 트레이드마크인 폭탄머리 헤어스타일은 원래 곱슬머리가 아니라 파마머리란 사실. 제대 후 미용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폭탄머리 파마를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방송 출연 때문에 폭탄머리로 방송에 나왔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헤어스타일을 계속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인기 있는 바람에 무려 11년이나 폭탄머리를 했다는 사실. 밤로스의 그림 그리기의 즐거움은 1983년부터 11년간 방송했는데요. 미국에서만 매주 8천만 명이 시청하고 전 세계 275개국으로 방송되며 밥아저씨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건 1990년에 혈액암 진단을 받고서도 4년이나 방송을 계속했는데요. 방송을 종영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암투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결같이 온화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밤로스는 방송을 종영하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옛날부터 예술은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미켈란젤로 같은 재능을 타고나야만 예술을 할 수 있다고 세뇌받아 왔어요. 하지만 꼭 박물관 같은 데 걸리지 않아도 집에 걸어두고 자랑할 만한 작품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캔버스는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몇 가지 도구와 약간의 방법, 진심 어린 상상력만 있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정말로 할 수 있답니다. 재능은 지속적인 관심과 같아서 연습할 의지만 있다면 재능도 키울 수 있답니다. 참 쉽죠? (10월 30일) 오늘은 20세기 미국의 배우이자 극작가, 영화 각본가인 루스 고든의 생일인데요. 컬트 영화의 전설 악마의 씨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섬찟한 아파트 주민과 80대 노인과 10대 소년의 사랑을 그린 영화 해롤드 앤 모드에서 모드 할머니로 열연한 배우입니다. 용기를 주는 격언의 주인공으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용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용기는 근육처럼 사용해야지만 강해집니다. 루스 고든은 실제로 자신이 남긴 격언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태어난 고든은 고등학교 때 뮤지컬을 보고 배우의 꿈을 키웠는데요. 배우가 되기 위해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연극학교에 들어간 고든은 지도교수로부터 배우로서 재능이 없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무성영화 단역과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 출연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출연한 연극과 영화 모두 혹평을 받았는데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10년 넘게 계속 무대에 오릅니다. 용기는 근육처럼 계속 사용할 때 강해진다는 그녀의 격언처럼 고든은 30이 넘어서부터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는데요. 연극의 본고장 영국에서 초청받을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습니다. 1942년 40대 중반의 나이로 연극 연출자 겸 영화 감독인 가르송 카닌과 결혼한 고든은 영화 시나리오 작가에 도전하는데요. 영화 이중생활, 아담의 갈빗대, 팻과 마이크로 3차례 걸쳐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 그녀는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꾸준히 연극 활동을 했는데요. 20년 넘게 쉬지 않고 연극 작업을 하며 연기파 배우로 완전히 인정받습니다. 고든은 70대가 되어서야 영화에 출연하는데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컬트 영화 악마의 씨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합니다. 이후 그녀는 연극과 영화, TV 드라마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을 정도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데요.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심지어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아침부터 연극 연습이 있을 정도로 열정적인 인생을 누렸다는 사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순간 당신이 했던 모든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10월 31일 오늘은 할로윈데이인데요. 고대 켈트족의 전통과 기독교 문화가 융합되어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약 2000년 전 켈트족은 11월 1일을 새해로 여겼는데요.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와 산자의 경계가 허물어져 악령들이 현실 세계로 넘어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악령들을 속이거나 내쫓기 위해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거나 가면을 썼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할로윈 코스튬 분장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8세기경 11월 1일을 모든 성인들을 위한 축일로 정했는데요. 영어로는 All Hallows Day, 뜻을 풀이하면 모든 성인들의 날. 따라서 10월 31일은 All Hallows Day 전야제를 지냈는데요. All Hallows Day 이브를 축약해서 할로윈으로 불렀다는 사실. 할로윈의 상징은 뭐니 해도 호박머리 등인 잭 오 랜턴인데요. 아일랜드 설화에서 유래합니다. 잭은 술을 좋아하는 교활한 구두쇠였는데요. 오늘날 악마가 그의 영혼을 거두기 위해 찾아옵니다. 잭은 악마에게 술을 제안하는 척하며 십자가로 악마를 위협해 10년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10년 후 다시 악마가 찾아오자 잭은 악마에게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악마가 나무에 올라가자 십자가를 그어 악마를 다시 한번 골탕 먹입니다. 결국 잭은 원래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었는데요. 생전의 악행 때문에 천국에서도 쫓겨나고 악마에게도 미움받아 지옥에서도 쫓겨납니다. 결국 잭은 영원히 세계를 떠도는 망령이 되는데요. 악마는 잭에게 길을 밝히는 데 쓰라며 불붙은 숯불을 줍니다. 잭은 속을 파낸 호박에 숯불을 넣고 등불처럼 길을 밝히며 그날부터 지금까지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영원히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랜턴을 들고 떠도는 잭을 잭 오브 더 랜턴, 줄여서 잭 오 랜턴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할로윈에는 코스튬한 아이들이 사탕을 받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중세 유럽의 소울링 풍습이 발전한 겁니다. 소울링이란 영혼이 깨끗한 아이들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대가로 빵과 케이크를 받던 풍습인데요. 오늘날에는 아이들의 기도는 사라지고 트릭 업 트릭 놀이로 바뀌었다는 사실. 띵동, 트릭 업 트릭. 골탕 먹을래요? 아니면 사탕 줄래요?